꽃으로 박안서를 읽다. 김민철. 한길사. 살아갈 힘을 주는 작은 희망. 옥상의 민들레꽃. 민들레.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의 마음. 옥상의 민들레꽃은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한 고급 아파트 주민들의 세태를 바라본 동화다. 이 작품은 1979년 샘터사에서 출간한 박안서의 어른을 위한 동화집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에 수록된 글이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궁전 아파트에서 할머니 자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다. 주민들은 대책 회의를 열지만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다. 사고 방지책으로 베란다에 새 창살을 달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주민들은 아파트값 하락을 우려하며 부결시킨다. 이 자리에서 어린 나는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려 하지만 어른들의 방해로 쫓겨난다. 지금보다 더 어릴 때 나는 가족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줄 알고 죽으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옥상에 핀 민들레꽃을 보고 자살을 포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민들레꽃을 보았습니다. 옥상은 시멘트로 빤빤하게 발라놓아 흙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송이의 민들레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봄에 엄마 아빠와 함께 야외로 소풍 가서 본 민들레꽃보다 훨씬 작아 꼭 내 양복에 단추만 했습니다만 그것은 틀림없는 민들레꽃이었습니다. 나는 하도 이상해서 톱니 같은 이파리를 들치고 밑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옥상의 시멘트 바닥이 조금 패인 곳에 한 숟갈도 안 되게 흙이 조금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흙을 찾아 공중을 날던 수많은 민들레 씨앗 중에서 그래도 뿌리 내릴 수 있는 한 줌의 흙을 만난 게 고맙다는 듯이 꽃은 샛노랗게 피어 달빛 속에서 곱게 웃고 있었습니다. 흙이랄 것도 없는 한 줌의 먼지에 허겁지겁 뿌리를 내리고 눈물겹도록 노랗게 핀 민들레꽃을 보자 나는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주인공이 민들레는 옥상에 한 숟갈 흙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곱게 웃으며 꽃을 피우는데 자신은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버리려 한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장면이다. 그러고 나서 나는 집으로 돌아가 따뜻하게 반겨주는 가족의 사랑을 확인한다. 이처럼 박안서는 민들레꽃을 통해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어른들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생명의 소중함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이 동화가 담긴 책 자전거 도둑의 작가의 말에서 내 나름으로 열심히 때묻지 않은 정신과 교감을 시도했다는 걸로도 각별한 애착이 가는 글이라고 말했다. 문들레에 피는 꽃? 민들레는 국화가 여러 해살이 풀로 햇볕이 잘 드는 산과 들, 길가 공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옥상의 민들레 꽃에서처럼 흙이 조금만 있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 민들레는 꽃대 하나가 한 송이 꽃처럼 보이지만 실은 수십 개의 작은 꽃송이가 모여 있다. 국화가 식물의 특징이다. 민들레는 친근하고 서민적인 꽃이다. 누가 와서 밟아도 꿋꿋이 견디며 꽃을 피우기 때문에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화에서처럼 여러 예술 분야에서 서민과 희망의 상징으로 많이 쓰였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은 2013년 새 당명의 후보로 민들레당을 검토하기도 했다. 민들레와 함께 꽃다지, 담쟁이, 엉겅퀴 등도 이념적인 상징으로 많이 쓰이는 식물이다. 민들레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2019년 개봉한 영화 말모이에서 조선어학회 대표 정화는 민들레 이름의 유래가 문둘레라고 말한다. 옛날에 문둘레에 민들레가 흔해 이 같은 이름이 생겼다는 것이다. 꽃들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의 저자 이재능은 문둘레 유래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쩌면 숲도 밭도 논도 아닌 밋밋한 들판 아무 곳에나 피는 꽃.
그러니까 민들레 지천으로 피고 지는 꽃으로 봐줘도 그럴싸하지 않은가. 수백 수천 년을 불러온 꽃 이름의 의미를 알아내기란 50대 초 할아버지 초상화 그리기보다 어려운 일이다. 민들레의 영어 이름은 댄디라이언으로 사자의 이빨이란 뜻이다. 앞에 있는 톱날처럼 생긴 결각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사람들이 흔히 민들레라 부르는 것에는 토종 민들레와 귀화식물인 서양 민들레가 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야생화 공부의 시작이다. 서양 민들레는 꽃을 감싸는 총포 조각이 아래로 젖혀져 있지만 토종 민들레는 총포 조각이 위로 딱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을 알면 이 두 식물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민들레를 보면 꽃대를 젖혀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토종인지 외래종인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자주 보다 보면 굳이 총포를 살펴보지 않아도 두 민들레를 구분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서양 민들레는 꽃 색깔이 샛노랗지만 토종 민들레는 연한 노란색으로 담백해 보이기 때문이다. 또 토종 민들레는 잎 결각이 덜 파인 편이지만 서양 민들레는 깊이 파인 점도 다르다. 요즘엔 토종 민들레 대신 귀화한 서양 민들레가 더 흔하다. 서울 같은 도심에서는 토종 민들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서양 민들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양 민들레가 토종 민들레를 밀어내고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이유는 왕성한 번식력 때문이다. 토종 민들레는 4, 5월에 꽃이 딱 한 번 피지만 서양 민들레는 봄부터 초가을까지 여러 번 꽃을 피워 활발하게 번식할 수 있다. 꽃송이 하나당 맺히는 씨앗의 수도 서양 민들레가 훨씬 많다. 토종 민들레와 서양 민들레가 좋아하는 서식지로는 서로 비슷한데 서양 민들레가 그 자리를 선점하면서 토종 민들레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요즘은 시골에서도 토종 민들레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 꽃 색깔이 하얀 민들레도 있는데 이 민들레 역시 토종이다. 흔히 볼 수 있는 꽃인 만큼 민들레에 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홀씨라는 단어다. 민들레 홀씨되어라는 1980년대 대중가요 때문인지 사람들이 흔히 민들레 홀씨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홀씨는 식물이 무성 생식을 하기 위해 형성하는 생식 세포를 말한다. 따라서 홀씨는 고사리같이 무성 생식을 하는 식물에 맞는 표현이다. 엄연히 수술과 암술이 있는 민들레는 홀씨가 아니라 꽃씨 또는 씨앗이라고 해야 맞다. 민중가요 가운데 민들레처럼이라는 노래가 있다. 좌절을 느끼거나 자존심 상할 때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위안을 얻을 때가 있다. 민들레 꽃처럼 살아야 한다. 무수한 발길에 짓밟힌데도 민들레처럼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흔하고 너른 들풀과 어우러져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 이 노래에는 초원이나 해방 같은 직설적인 운동권 용어도 나오지만 서정적인 노래로 들어도 좋다. 아마 박안서 작가의 마음도 이 노래에 나오는 가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남편이 묶인 미루나무 어루만지며 돌아온 땅, 미루나무. 한국 전쟁의 상처를 상징. 돌아온 땅은 1977년에 출간한 박안서의 단편 소설이다. 짧은 소설이지만 이 소설 역시 박안서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필력을 실감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연좌제라는 제도가 있었다. 특정인의 범죄에 대해 일가 친척까지 연대 책임을 물려 불이익을 주는 제도였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친척 중 월북자가 있다는 이유로 자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쉬쉬하는 어른들이 동네에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연좌제는 사실상 없어졌다. 돌아온 땅은 1970년대를 살아가는 자식 세대들에게 연좌제라는 이름으로 따라붙었던 한국 전쟁의 상처, 그리고 빨갱이라는 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당시 권력의 속성을 비판한다.
주인공의 남편은 한국 전쟁 때 인민군에게 허망하게 총살당했고 남편의 동생은 두려운 마음에 인민군과 함께 북으로 갔다. 월북한 삼촌 때문에 주인공의 아들과 딸의 진로에 먹구름이 낀다. 아들은 국립기관 연구원에 합격했지만 신원 조회에 걸려 2차에서 떨어진다. 아들은 실망하지만 그나마 유수한 개인 기업체에 취업하게 된다. 한편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서독으로 유학을 가기로 한 딸은 연자제에 걸려 동행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딸은 아버지와 삼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 주인공은 딸과 함께 남편이 죽은 고향에 가보기로 한다. 변하지 않은 건 동구박 미루나무밖에 없었다. 그중 제일 큰 미루나무에 묶여서 남편은 총살당했다. 강렬한 태양으로 미루나무 잎이 거의 은백색으로 보이던 그 지겹던 여름날에. 그리고 어스름 달밤 혼자 몰래 미루나무 숲으로 갔다. 제일 큰 미루나무의 수피를 어루만졌다. 거기 남편이 총살당할 때 입은 총상이 남아있을 터였다. 아무리 어루만져도 총상을 찾아낼 순 없었다. 그러나 나는 미루나무를, 그 유일한 목격자를, 남편이 피 흘릴 때 같이 피 흘린 몸뚱이를 껴안았다. 미루나무도 나에게 그 회답을 주지는 않았다. 미루나무는 다만 인간이 하는 미친 짓을 목격했을 뿐이지 이해하지는 못했으리라. 사람을 미루나무에 묶어 처형하는 장면은 박안서의 다른 단편소설 아저씨의 훈장에도 나온다. 친자식 대신 조카만 데리고 피난온 아저씨의 비참한 말로를 그린 작품으로 주인공이 어린 시절 전쟁의 참혹상을 목격한다. 38선이 가까운 우리 마을은 한국 전쟁 때 제일 먼저 인민군이 들어왔고 폐주할 때도 나중까지 머물러 있었다. 나의 어린 눈에 그들은 장난감 총으로 장난을 치는 것처럼 사람들을 잘도 죽였다. 마을 앞을 흐르는 시냇가에 곧게 자란 미루나무에 사람들을 동여매놓고 난사하는 걸 은표와 나는 끈끈한 손을 맞잡고 구경했었다. 사람들은 죽어서도 눕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다. 그때의 떼약볕과 무수한 은하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떼약볕에 반짝이던 미루나무 잎과 죽음을 뽑던 음산한 총신은 오래도록 나의 기억에 악몽으로 남아있었다. 주인공은 딸과 별다른 소득 없이 귀경 버스에 오른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그들은 빨갱이라는 망령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일을 겪는다. 버스 안에서 한 취객이 옆에 있는 아가씨에게 노래를 해보라고 집요하게 강요한다. 한 승객이 분연히 일어나 항의하지만 취객이 나를 끌어내리라고 한 놈은 빨갱이 새끼라고 말하자 승객은 힘없이 주저앉는다. 다른 승객들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 취객은 빨갱이라는 악 중에도 최악을 내세워 자기가 저지른 악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마침내 무아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주인공은 심한 참을미를 겪고 버스에서 내린 뒤에도 땅멀미가 멈추지 않는다. 작품은 권력을 취객으로 박정희 정권 당시 대한민국을 버스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읽어도 충격적인데 1970년대에 이런 소설을 발표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지 걱정스러울 정도다. 새삼 작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문학평론가 하웅백은 이 작품이 실린 소설집 배반의 여름 해설에서 기실 이 멀미는 참멀미가 아니라 반공으로 무장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멀미이며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는 최대한의 문학적 저항이었다고 말한다. 미루나무는 넙죽, 양버들은 길쭉. 돌아온 땅에 나오는 미루나무는 생장이 빨라서 일제강점기 이후 신장로를 만들 때 가로수로 심었다. 버드나무과 나무라 하천변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란다. 원래 이름은 미국에서 들여온 버드나무라는 의미로 미류나무였는데 발음하기 어려운 류를 루로 바꾼 미루나무가 표준어로 자리 잡았다.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나무인 양버들도 대량 들여왔는데 이는 서양에서 들여온 버드나무란 뜻이다. 따지고 보면 미국에서 들여온 버드나무인 미루나무나 양버들은 같은 말인 셈이다. 1970년대까지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잘 자라는 양버들이나 미루나무 같은 포플러르 나무들은 신장로에 많이 심었다. 멀리서도 마을 입구임을 알려주는 나무가 대부분 미루나무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나 시에 미루나무가 많이 등장한다. 미루나무와 양버들은 비슷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자주 혼동한다. 흔히 양버들을 보고 미루나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미루나무는 가지가 옆으로 퍼져 자라지만 양버들은 위로 길쭉하게 쌀이 빗자루 모양으로 자란다. 따라서 미루나무 꼭대기에 조각구름이 걸려있네 라는 동요의 배경 그림으로 빗자루 모양 나무를 그려 넣으면 틀리는 것이다. 박안서의 소설 저문날의 사파 4에서 주인공이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대목을 보면 그는 미루나무처럼 키 크고 씩씩했고 나는 어여쁘고 팽팽했더랬다 라는 문장이 있다. 작품에는 미루나무라고 나와 있지만 키 크고 라는 표현으로 보아 양버들이 아닌가 싶다. 잎 모양은 반대다. 미루나무 잎은 좀 길쭉해 폭보다 길이가 길고 양버들 잎은 길이보다 폭이 넓은 경우가 많다. 또 양버들은 맹아지가 많지만 미루나무는 거의 나오지 않는 점도 다르다. 맹아지, 웃자란 가지. 이동혁 풀꽃 칼럼니스트는 만행하면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떠오르는데 그 사건에 등장하는 미루나무가 혹시 양버들 아닐까 하는 호기심에 당시 사진을 찾아보았다고 한다. 그는 문제의 나무는 쌀이 빗자루처럼 길쭉한 모양이 아니라 옆으로 퍼진 형태여서 미루나무가 확실하다고 했다. 당시 사건은 미루나무 가지가 시야를 가려 미군과 한국군이 가지치기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가지가 옆으로 퍼지지 않고 수직으로 자란 양버들이었다면 시야를 덜 가려서 그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서울 선유도 공원에는 미루나무와 양버들 둘 다 있어 두 나무를 비교하기 좋다. 빗자루 모양의 양버들은 선유교 전망대 주변에 있고 옆으로 퍼진 미루나무는 전망대에서 오른쪽 계단으로 내려가면 바로 줄지어 있다. 선유도 공원에는 양버들과 미루나무의 잡종인 이태리 포플러도 있다. 수영은 미루나무와 비슷하게 옆으로 퍼지는 형태고 잎은 아래쪽이 납작한 삼각형 모양이다. 생장이 빠른 미루나무와 이태리 포플러는 요즘 잘 심지 않는 추세다. 반면에 양버들은 여전히 많이 심는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정비하면서 양버들을 많이 심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양버들이 하천변에서 잘 자라는 데다 길게 뻗은 모양이 경관에 좋아 산책로를 따라 심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변에서 거꾸로 세워놓은 쌀이 빗자루 모양 나무가 있으면 양버들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40년) 전에 쓴 82년생 김지영. 서 있는 여자. 노란 장미. 새로운 삶을 꿈꾸는 모녀. 이 책을 준비하기 전까지 박안서 소설 가운데 서 있는 여자라는 작품이 있는 줄 몰랐다. 그런데 박안서 관련 평론이나 대담집을 읽다 보니 이 소설이 자주 언급되었다. 특히 많은 여성이 이 소설을 80년대판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해서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서 있는 여자는 박안서가 1982년에서 83년 주부 생활에 떠돈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연기한 소설이다. 앞으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자기와 나는 절대적으로 동등하기, 알았지? 약혼시구 연지가 철민에게 한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 연지의 결혼 생활에 불행이 싹튼다. 연지가 결혼이라는 걸 같이 있고 싶은 남녀가 마침내 같이 자고 싶을 때 하는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다. 두 사람은 한 명은 일해서 돈을 벌고 한 명은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집안 살림을 맡기로 약속한다. 우선 철민이 공부를 하고 연지가 잡지사 기자로 일하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하나둘 갈등이 쌓여간다. 철민은 묵묵히 설거지 등 집안 살림을 하는 것 같지만 일부러 주말마다 친구들을 불러들인다. 연지가 남의 이목을 생각해 손님이 오면 별 수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장만을 도맡기 때문이다. 첫 번째 위기는 낙태였다. 철민은 아기가 생기면 둘이 약속한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걸 알면서도 아기를 기다린다. 실수로 아기가 생기자 연지는 철민과 의논하지 않고 중절 수술을 한다. 얼마 후 철민은 남들 보기에 체면이 안 서고 완전한 남자로서의 물적 증거를 찾고 싶다면서 연지에게 아기를 갖자고 말한다. 당신이 낳기 싫으면 안 낳아도 그만이야.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능력 테스트니까. 연지는 그 말을 듣고 그 문제라면 안심하라며 중절 수술을 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한다. 그러자 철민은 연지를 폭행하고 일을 그만두라면서 연지의 중요한 원고마저 찢어버린다. 연지의 친정 부모가 이혼을 말려 잠시 유지한 결혼 생활은 철민의 외도로 끝이 난다. 연지는 이 결혼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고민하다 답을 얻는다. 나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남녀 평등이라는 거였어. 나는 한 남자를 사랑하기보다는 바로 남녀 평등이란 걸 더 사랑했거든. 남녀 평등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랑까지도 생략하고 남자를 골라잡았던 거야. 그를 남편으로 골라잡은 건 사랑 때문도 존경 때문도 조건 때문도 아니고 바로 그가 모든 면에서 나보다 못하다는 거였어. 그걸 이용해 거저먹기로 남녀 평등을 일으켜보려 했던 거야. 실력이나 인격으로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남자를 일부러 골라잡아서 평등한 부부관계를 일으켜보려고 마음먹은 거야말로 잘못의 시작이었어. 연지의 어머니 경숙은 연지와는 반대로 전통적인 여성 간에 매여 있다. 그래서 어머니와 딸의 선택은 정반대였다. 어머니 경숙은 대학 교수로 학문에 빠져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어깃장을 놓는다. 그래요. 난 일부 종사 못했어요. 하고 싶어도 남편이 하나를 줘야 하죠.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나에게 당신의 하나를 다 준 적 있어요? 100분의 1쯤이 얼추 들어맞을 거예요. 경숙은 먼저 이혼한 친구들의 생활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이혼 순례를 떠난다. 여기서 석류나무는 경숙이 이혼 뒤에 꿈꾸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등장한다. 여고 동창인 닥터박은 경숙의 남편 하석태가 기르는 석류나무가 작다고 비웃으며 자기 집에는 그보다 훨씬 무성한 석류나무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닥터박의 집 석류나무는 그녀의 이야기와 사뭇 달랐다. 경숙은 석류나무 거목에 걸었던 동화적 기대가 까닭없이 무너지는 서운한 기분을 맛본다. 경숙은 돈과 직업은 있지만 불안정하고 고독하게 사는 친구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순례지인 은선네 집은 깔끔하지만 자식과 관계가 삐걱거리고 내연남과 관계도 좋게 보이지 않는다. 경숙은 이혼녀들의 이 같은 모습에 실망해 남편 없이는 잘 살지 못하겠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미 경숙과 다르게 연지는 이혼의 아픔을 딛고 기자로서 생계형 글쓰기가 아닌 자기만의 글을 써보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연지는 노란 장미를 보면서 삶의 희망을 키운다. 연지는 불을 켤까 하다가 먼저 노란 장미를 항아리에 꽂았다. 그걸 방바닥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쓰는 밥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노란 장미가 등불이라도 되는 것처럼 한동안 불을 안 켜고도 불편 없이 팔을 다듬고 쌀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벗은 양말과 속옷을 세탁기에 쳐넣었다. 그녀는 예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따라서 쟁반에 받쳐들고
장미 옆에 앉았다. 오렌지 주스는 차갑고 새큼한 듯 떫은 듯 감미로웠다. 그녀는 정교한 모습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장미송이에 코를 댔다. 아름다운 이의 옷깃에 향수를 한 방울 살짝 뿌렸을 때처럼 그녀는 그녀만의 정적과 고독에 한 다발의 노란 장미를 더한 것을 행복하게 생각했다. 행복감이 미주처럼 그녀의 피돌기를 훈훈하고 활발하게 했다. 이 문장을 읽으면 마치 작가가 자신이 창조한 연지라는 인물의 새로운 출발을 노란 장미로 축하해 주는 것 같다. 소설에도 나오듯이 다른 색보다는 좀 더 희귀한 노란 장미로 말이다. 작가는 이처럼 석류나무와 노란 장미를 대비시키면서 결혼 생활과 이혼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이 소설을 읽는 많은 여성이 조남주의 베스트셀러 82년생 김지영을 언급한다. 결혼 4년 차라는 여성은 블로그에 이 소설이 1980년대 초반에 나왔으니 벌써 40년 가까이 흘렀지만 연지의 모습이 82년생 김지영의 김지영과 크게 다르지 않아 씁쓸한 마음이 앞선다고 했다. 또 다른 여성은 연지는 지금까지 읽은 박안서 소설 속 여주인공 가운데 가장 멋진 여자라고 했다. 소설 속 아버지 하석태 교수와 철민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외로운 줄도 모르는 하석태와 가부장 역할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믿는 철민도 허울뿐인 가장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쓰는 피해자라는 것이다. 박안서가 말하는 이 소설을 쓴 의도는 예상과는 조금 달랐다. 여성학자 오한수키는 박안서의 말에서 내가 속한 모임에서 작가를 초대해 서 있는 여자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을 질문하자 작가는 말로서 쉽게 남녀 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젊은 여자들, 만만한 남자를 만나서 쉽게 평등을 이루려는 약한 여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혜경은 박안서를 읽다 해서 이 소설이 구성이나 인물 설정 등에 있어서 밀도가 떨어지고 억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결과적으로 작가가 의도한 주제의식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하기도 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꽃. 장미는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꾸는 꽃이다.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사람이 온갖 품종을 만들었다. 장미는 전 세계적으로 1만 종 이상의 품종이 있고 해마다 200종 이상의 새 품종이 개발되고 있다. 영국,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국화이기도 하다. 품종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5월 중순부터 9월까지 장미꽃을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 장미에 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삼국시대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미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기도 하다. 2014년 한국 갤럽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30%가 가장 좋아하는 꽃으로 장미를 꼽았다. 20년 넘게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킨 것이다. 2위는 국화 11%, 3위는 코스모스 8%였다. 우리나라에서 저절로 자라는 식물 가운데 해당화와 찔레꽃이 장미의 할아버지뻘 되는 식물들이다. 하나같이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진하다. 찔레꽃은 주로 산기슭 양지 바른 곳에서 만날 수 있다. 지름 2cm 남짓의 하얀 꽃잎이 5장 있고 꽃송이 가운데 노란색 꽃술이 촘촘하게 달려있다. 찔레꽃은 대부분 흰색인데 2013년 국립생물자원관은 남해안의 한 섬에서 연분홍색 신종 찔레꽃을 발견하고 섬색시꽃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분홍색이 살짝 들어간 찔레꽃은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다. 해당하는 진한 분홍색 꽃잎에 노란 꽃술이 아름다운 꽃이다. 산기슭에도 피지만 바닷가 모래밭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다. 요즘에는 화단이나 공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탐스러운 주홍빛 해당화 열매도 좋은 볼거리다. 남부지방 해안이나 산 기슭에서는 땅이나 바위를 타고 오르며 자라는
돌가시나무, 땅찔레를 볼 수 있다. 돌가시나무는 돌밭에 사는 가시나무라는 뜻이다. 흰 꽃이 피는 것이 찔레와 비슷하지만 포복성으로 땅을 기며 자라는 것이 다르고 꽃도 지름 4cm 정도로 찔레꽃보다 크다. 순박한 시골 처녀의 떨림, 친절한 보케씨, 박태기 나무, 터질 듯한 환희. 4월 말이면 서울 화단이나 공원에서 온통 홍자색으로 물든 나무를 볼 수 있다. 잎이 타지 않은 가지의 길이가 1cm 정도 되는 꽃이 다닥다닥 피기 때문에 나무 전체를 홍자색으로 염색한 것 같다. 이 홍자색 꽃의 주인공은 바로 박태기 나무다. 4월에 물이 오르면 딱딱한 나무에서 꽃이 서서히 밀고 올라와 부풀어 오르는 모습이 신기하다. 물론 아무 데서나 꽃이 피는 것은 아니고 겨우내 꽃눈을 달고 있다가 4월에 물이 오르면 점점 홍자색을 띠면서 부풀어 오른다. 이 화려한 꽃을 볼 때마다 박안서의 단편소설 친절한 포키씨가 떠오른다. 이 소설만큼 박태기 나무꽃의 특징을 잘 잡아내 묘사한 소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설은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된 남편을 돌보는 할머니 이야기다. 할머니는 꽃다운 19의 상경에 시장 가게에서 일하다 호라비 주인 아저씨에게 원치 않는 일을 당하고 결혼을 한다. 그런 할머니에게는 결혼 전 가게에서 식모처럼 일할 때 가게 군식구였던 대학생이 자신의 거친 손등을 보고 글리세린을 발라줄 때의 떨림을 느꼈던 기억이 있다. 나는 내 몸이 한 그루의 박태기 나무가 된 것 같았다. 봄날 느닷없이 딱딱한 가장귀에서 꽃자루도 없이 직접 진홍색 요요한 꽃을 뿜어내는 박태기 나무. 헐벗은 우리 시골 마을에 있던 단 한 그루의 꽃나무였다. 내 얼굴은 이미 박태기 꽃 빛깔이 되어 있을 거였다. 나는 내 몸에 그런 황홀한 감각이 숨어 있는 줄은 몰랐다. 이를 어쩌지. 그러나 박태기 나무가 꽃피는 걸 누가 제어할 수 있단 말인가. 나의 떨림을 감지한 대학생은 당황한 듯 내 손을 뿌리쳤다. 버스 차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상경한 순박한 시골 처녀가 처음 느낀 떨림을 박태기 꽃에 비유해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 이 소설은 박안서가 2006년 봄에 발표한 작품이다. 작가가 경기도 구리 아차산 자락 아치울 마을에 새로 지은 노란 집에 살 때였다. 그 집 마당에는 목련, 매실나무, 앵두나무 등과 함께 박태기 나무도 있었다. 작가가 세 번마다 애정어린 눈길로 박태기 나무가 꽃피는 것을 보았기에 딱딱한 가장귀에서 꽃자루도 없이 같은 표현이 나왔을 것이다. 나도 마당이 생기면 박태기 나무는 꼭 심을 생각이다. 친절한 보키씨에서 할머니는 남편 전처의 아들 하나를 포함해 5남매를 키웠다. 그녀는 아이들을 최고로 기르고 싶었고 자식들이 자신의 손등에 글리세린을 발라주었던 그 대학생처럼 잠시나마 물오른 한 그루 박태기 나무로 변신하는 기적과 환희를 느끼게 해주기를 바랐다. 남편은 반신불수 상태지만 속에서 뻗치는 기운은 여전한 듯 아랫도리를 씻어줄 때 신음소리를 낸다. 그때마다 그녀는 내 안에서 출구를 찾고 있는 잔인한 충동을 느낀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핑계로 비아그라를 구입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치욕감에 죽이고 싶은 건지 죽고 싶은 건지 대상이 분명치 않은 사리를 느낀다. 그러면서 시골에서 상경할 때부터 간직해온 많이 먹으면 고통 없이 죽을 수도 남을 감쪽같이 죽일 수도 있는 약을 한강에 던지며 터질 듯한 환희를 느낀다. 할머니가 꽃다운 나이에 원치 않는 일을 당한 후 남편에게서 느낀 사리를 비로소 벗어던진 것인지 죽고 싶다는 생각을 떨쳐버린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처럼 박안서의 후기 작품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열린 결말이 많다. 박안서는 2007년 10월
친절한 보키 씨 출간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친절한 보키 씨라는 제목은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따왔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폭력적으로 정복하면 곧 그 여자를 소유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랑에 가정 없이 여자를 정복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영원히 상처를 남긴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보편적으로 지녀야 하는 연민에 대해 쓰고 싶기도 했고요. 저는 여성성을 지닌 이성애 이전에 인간에 대한 연민을 지닌 남자야말로 완전한 남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바를 닮은 꽃망울. 박태기 나무의 원산지는 중국이지만 우리나라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다. 박태기 나무라는 이름은 꽃이 피기 직전 꽃망울 모양이 바바를 닮은 데서 유래했다. 어릴 적 고향에서는 바바를 밥태기라고 불렀는데 그래서인지 이 나무 이름을 듣고 이름의 유래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러나 박상진 경북대 명예교수는 궁궐의 우리 나무에서 박태기 나무라는 꽃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우리말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중국 이름은 자형이니 그대로 번역해 자주꽃 나무라고 했으면 더 어울리고 멋있었을 것 같다고 했다. 북한에서는 박태기 나무를 구슬꽃 나무라고 부른다. 꽃의 모양을 보고 붙인 이름으로 피어나려는 꽃봉오리가 구슬 같다는 의미일 것이다. 박상진 교수는 박태기 나무와 구슬꽃 나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박태기 나무보다 낭만적인 구슬꽃 나무에 점을 찍고 싶다고 말했다. 4월 중순쯤 박태기 나무에 잎이 나기도 전에 작은 홍자색 꽃들이 다닥다닥 피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다. 이 모습이 매우 화려하고 모양도 독특해 화단이나 공원에 많이 심는다. 다만 꽃 색깔이 너무 튀어서 다른 나무들과 함께 심기보다는 따로 한 그루만 심거나 아예 이 나무들끼리 모아서 심는 경우가 많다. 이 나무들만 모아서 생 울타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박태기 나무는 햇빛을 좋아하지만 반 그늘이 져도 잘 살며 특히 콩가 식물이기 때문에 메마른 곳에서도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를 고정해 살아갈 수 있다. 잎은 개수나무 잎과 비슷한 심장형이고 두꺼우며 반들반들하다. 꽃이 지고 나면 10cm쯤 되는 꼬투리 모양의 열매가 달린다. 꽃처럼 열매도 다닥다닥 달린다. 박태기 나무꽃에 대한 글을 쓸 때 작가의 맏딸 호원숙과 통화한 적이 있다. 호원숙은 엄마는 꽃을 너무 좋아하셔서 글 쓰는 것만큼이나 마당의 꽃 가꾸기에 정성과 시간을 쏟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원숙은 엄마와 함께 꽃시장에서 꽃을 사다 가꾸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 엄마는 꽃이 핀 걸 보면 항상 예, 와서 봐라 하시곤 했다며 꽃이 피었을 때 엄마가 가장 그립다고 말했다. 부푼 희망의 상징. 문순태의 단편소설 생오지 가는 길에도 박태기 나무꽃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박태기 나무꽃은 베트남에서 시집온 결혼 이주 여성 쿠엔의 부푼 희망을 보여준다. 쿠엔은 군내 버스에서 내리자 남편의 트럭을 기다리기 위해 황토색 비닐이 깔린 정류장 시멘트 의자에 앉았다. 길 건너 전봇대 옆에 박태기 꽃이 햇살 속에서 빨긋빨긋 꽃망울을 터뜨린 것이 눈에 들어왔다. 아침 8시쯤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앉아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꽃은 보이지 않았다. 서너 시간 사이에 자연의 변화가 이토록 확연하다니. 쿠에는 문득 시간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사는 것이 참으로 숨가쁘다고 생각한다. 6년 전 베트남에서 시집온 쿠에는 처음 얼마 동안은 한국이 지옥처럼 느껴졌다.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했고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며 시어머니의 구박은 죽을 듯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은 역겨운 청국장 냄새였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한다면서 끼니 때마다 청국장을 끓였는데 쿠에는 밥상에 앉아서 그 냄새 때문에 코를 막을 정도로 괴로웠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끓여준 청국장을 먹고 입덧이 가라앉는 것을 계기로 쿠에는 쌈박한 청국장 맛을 알게 되었다. 쿠에는 시어머니에게 청국장 담는 법을 배워 이제는 생오지 청국장 홈페이지를 만들어 판매할 정도로 한국에 익숙해졌다. 막 꽃망울을 터뜨린 박태기 나무꽃은 한국에 잘 정착해 청국장으로 월 매출 200만 원을 돌파하는 것이 목표인 쿠엔의 부푼 희망을 보여준다. 소설은 쿠엔이 같은 동네에 사는 베트남전 참전용사 조 씨와 갈등을 겪다가 조 씨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것을 계기로 조 씨도 결국 전쟁 피해자임을 받아들이며 화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태기 나무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나무지만 친절한 보킷이나 생오지 가는 길 같은 소설을 통해 문학적인 생명력을 얻었다. 두 작품을 읽은 다음에 보는 박태기 나무꽃은 더 이상 이전의 박태기 나무꽃이 아니었다.